콩비지로 찌개랑 전을 만들어요. 조리대에 재료들과 도구들을 얹어놓고 요리를 하죠. 요리를 진행하다 보면 조리대에 얻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뭘 더 얹어놓을 공간이 없어지면 요리가 진행이 안 돼요. 치우고 해야죠. 이때 똘똘한 조수가 레시피를 한번 쫙 훑어보고 이 시점 이후로 비지를 더 쓰진 않는군, 비지통은 치워도 되겠어 하고 알아서 비지통을 싹 가져가요. 조리대는 공간이 더 생기고 주방장은 감명을 받겠죠. 아따 센스가 있구만, 자네 이름이 무엇이단가? 이 기똥찬 조수는 가시성을 쓰고 이름이 비지 컬렉터예요. 컴퓨터와 일을 할 때도 처리할 정보들을 올려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정보들을 올려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조리대로 비유한 메모리예요. 조리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요리를 동시에 더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살 때 램을 보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 건 컴퓨터의 주방장에게 레시피를 써주는 거예요. 코드에 작성하는 변수들, 함수들, 객체들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요소들, 즉 조리대에 얹어지는 재료들과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방장은 자기 주도적이지 못해요. 레시피대로 하다가 조리대가 꽉 차버리면 그냥 멘탈이 나갑니다. 들어 누워버려요. 중간중간 치워줘야겠죠. C나 C++ 같은 오래된 언어에서는 이걸 레시피에 일일이 써줘야 했어요. 김치를 꺼낸다, 칼을 꺼낸다, 칼로 김치를 썬다, 김치를 치운다, 칼을 치운다. C 배워보신 분들 애멀로 기억하시죠? 레시피로 비유해서 그렇지 코드를 짠다는 건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아무리 신중한 프로그래머가 조심스럽게 코드를 짜도 비워줘야 할 메모리 공간을 깜빡 놓치고 남겨두는 일들이 생겨요. 이걸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릭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어서 흘러내린 것들이 쌓여서 메모리를 꽉 채우면 컴퓨터가 뻗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비롯한 새로운 언어들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센스 있는 조수 같은 로봇가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해야 했던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하는 언어들을 Managed Language라고 해요. 반대는 Unmanaged Language죠. 언어와 동작하는 환경마다 다르지만 특정 때 특정 방식으로 필요 없는 정보들, 즉 garbage들을 쓸어 담아다 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mark and sweep, 조리대를 쭉 훑으면서 아직 필요한 것들만 마크한 다음에 마크 안 된 것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보면 루트에서 닿지 않는 변수들을 치우는 거죠. 또 하나는 reference counting, 참조 카운팅이라고 하죠. 한 요소가 어느 다른 요소에게 몇 번이나 참조가 되는지 세어서 그 수가 0이 되면 치우는 거예요. 옛날, 특히 자바 초기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좀 무식하게 주방장 딱 멈춰 세우고 조리대를 전수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컴퓨터가 몇 초씩 어는 거죠. 지금 많이 스마트해져서 가능한 주방장 방해 안 하고 슬슬 멀티스레드로 돌면서 죽어가요. 그럼에도 이 가비지 컬렉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판단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야 할 것들을 100% 잡아내지 못해요. 때문에 난 매니지드 언어를 쓰니까 메모리 관리는 가비지 컬렉터에 맡길게요 할 게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메모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뭘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언어나 환경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 방지의 효과적인 방식이 저기선 성능만 저하시키기도 해요.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개발자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나 플랫폼, 기기마다의 바람직한 메모리 방식을 이것저것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순환 참조하지 말 것, 변수들이 서로 참조해버리면 레퍼런스 카운팅이 0이 안 돼요. 파산해야 할 놈들끼리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노노노노. 그럼에도 새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겠죠. 새면 찾으면 돼요. 고무 호수가 찢어져서 어디 샌다 싶으면 물에 넣고 펌프질해서 공기방울로 구멍을 찾잖아요. 언어나 환경마다 이 누수를 잡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있고 디버깅, 모니터링 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누수를 찾아내고 틀어막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누수 사례,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 릭 잡기, 파이썬의 가비지 컬렉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같은 키워드들로 구글링하면 메모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많은 팁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잘 알고 익혀야 할 메모리 관리를 잘 알고 익혀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어보려 해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의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과 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택 영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택 영역은 원식 타입인 int나 바이트, 더블, 불린 등의 데이터들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들에 대한 참조값이 할당이 됩니다. 여기서 원식 타입의 데이터들은 참조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값을 스택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될 때 사용하는 메모리이고 함수의 기능 수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환되는 메모리입니다.
다음으로 힙은 스트링이나 인티저 같은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힙 영역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메모리 중에서 스택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CPU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코드를 보면서 살펴봅니다. 이제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num1과 num2와 sum이라는 변수명으로 스택의 공간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변수의 타입이 원시 타입이라서 실색 값도 이 공간에 같이 할당됩니다. 그럼 현재 스택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ddNum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인자로 num1과 num2의 변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스코프가 addNum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스코프가 바뀌면 기존의 num1과 num2와 sum은 스코프에서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원시 타입인 n1과 n2, 그리고 리절트가 이렇게 스택 영역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이 종료되면 호출 함수 스코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서 사라집니다. sum 변수는 0으로 초기화했었지만 함수 실행 결과로 50이 됩니다. 함수 호출에서 사용했던 지역 변수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재할당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함수도 종료가 되면 스택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사라지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번에는 힙 영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코드로 알아보겠습니다. ag는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9라는 값과 함께 스택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오브젝트를 상속받아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힙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스택에는 name이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변수는 힙에 있는 세진조라는 스트링을 레퍼런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힙 영역에서 메모리 누수를 막기 위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한 코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문을 실행하면 스택과 힙은 다음과 같이 할당이 됩니다. 다음 구문을 실행해보면 문자열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URL 영역의 스트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새롭게 힙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HTTPS라는 문자열을 레퍼런스하고 있는 변수가 없어서 unreachable object가 됩니다. unreachable object는 스택에 도달할 수 없는 힙 영역의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JVM 가비지 컬렉터는 우선적으로 unreachable object를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일어난 후에 메모리 상태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스택과 힙 영역의 각 역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raining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JVM 스택과 힙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모민입니다. 목차는 정리하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먼저 JVM이 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바이트 코드 예제를 준비했어요.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VM이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C나 C++는 컴파일하는 플랫폼과 타겟 플랫폼이 다를 경우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의 조합이에요.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랑
이제 암드 64 CPU를 쓰거든요. 이런 조합이 이제 플랫폼인데 C나 C++는 컴파일하고 나면 그 기계 코드가 타겟 플랫폼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컴파일하는 플랫폼이랑 다를 경우에는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OS마다 지원하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또 CPU 아키텍처마다 지원하는 인스트럭션스 아키텍처가 달라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했어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돌려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미션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컴파일하고 내 컴퓨터에서 돌리고 C나 C++도 이건 괜찮아요. 문제는 리눅스에서 컴파일해서 나온 실행 파일을 윈도우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겟 플랫폼에 맞춰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 윈도우를 타겟으로 잡고 컴파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걸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타겟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나 C 진영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JVM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는데 자바 소스 코드가 자바C라는 컴파일러를 거치고 나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돼요. 이 자바 바이트 코드는 JVM이 설치된 플랫폼이라면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잘 동작합니다. 물론 JVM이 이 기계와 즉 플랫폼과 관련된 지저분한 작업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윈도우면 윈도우용 JVM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리눅스에서 컴파일한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JVM은 접근했습니다. 이거를 Sun Microsystems 자바 만든 회사죠. Write once, run anywhere. 네가 짠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배포하면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근데 그 플랫폼은 JV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조삼모사인데 C, C++도 크로스 컴파일해서 배포하면 되는데 JVM을 굳이 써야 될까? 굳이 이걸 도입한 이유가 뭘까? 자바가 나오던 시절에는 배경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발전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이 다기종의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데 C나 C++는 그 플랫폼마다 컴파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PC, 뭐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도 나오고 뭐 PMP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기종에 맞게 다 컴파일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자바가 나온 거죠. 자연스럽게 바이트 코드와 JVM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자바의 야심이에요. 웹서버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브라우저라고 하면 웹서버에 클래스 파일이 있어요.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를 담은 파일입니다. 이 클래스 파일만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해주면 웹 브라우저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돼 있어서 이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정확히 이렇게 동작하고 있죠. 자바는 안 됐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넘겨주잖아요. 정적 파일을.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얘를 즉석에서 인터프리트해서 실행하잖아요. 이런 위치를 노린 적이 있어요. 자바가. 이거는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컴파일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 코드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됩니다. 어셈블리 프로그램은 또 어셈블리를 거쳐서 기계화가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파일러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있어요. 웹에서는 백엔드는 크게 바뀌지 않고 프론트엔드가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 바뀌었잖아요. 컴파일러는 반대예요. 컴파일러에서 프론트엔드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하는 게 여러분이 짠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AST라는 게 Abstract Syntax Tree거든요. 이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걸 번역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폼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프론트엔드가 하는 게. 근데 백엔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실제 이 중간계층 표현을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셈블리 언어란 건 운영체제나 기계에 디펜던트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백엔드만 윈도우용이 있고 리눅스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맹용이 있고 프론트엔드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도. 자바는 C나 C++ 컴파일러는 이걸 통째로 컴파일러가 해줘요. 근데 자바는 프론트엔드는 자바 C가 해주고 백엔드는 JVM이 하는 거예요. 이 하는 일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갖는 장점도 있는데 C 언어는 한 번에 컴파일하고 나면 더 이상 컴파일할 건덕지가 없어요.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런타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런타임에서만 발생하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짓 컴파일러예요. 짓 컴파일러는 이따 할게요. JVM 내부 구조를 봅시다. JVM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라는 곳이거든요. JVM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기계예요. 진짜 가상의 기계예요. 그때 여러 가지 메모리 종류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입니다. 이 중에 스레드가 공유하는 게 있고 공유하지 않는 게 있어요. 메소드 에리어와 힙은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데이터 에리어입니다. 메소드 에리어는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 파일을 읽어왔을 때 클래스에 있는 정보들을 파싱해서 저장하는 곳이에요. 뭐 변수가 어떤 게 있는가, 메소드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정적 변수는 어떤 게 있는가, 바이트 코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는 곳이 메소드 에리어라고 보면 됩니다. 힙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생성한 모든 객체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제 얘네들은 스레드마다 존재를 하는데 자바 스택과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이에요. PC라는 건 포렌 카운터입니다. 각 스레드는 어떤 메소드를 항상 실행하고 있어요. 그때 PC는 그 메소드 안에서 바이트 코드 몇 번째 줄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스택은 스레드별로 한 개만 존재하고 스택 프레임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 1의 빨간색이 스택이고 아래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맨 위에 있는 스택 프레임은 메인 메소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택 프레임은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한 어떤 메소드고 그 밑에 있는 그 메소드에서 호출한 어떤 메소드. 즉 메소드 호출의 그 트레이스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 실행이 끝나면 당연히 스택 프레임은 팝되어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스택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 오퍼런드 스택, 프레임 데이터를 갖는데 이거는 이따가 프레임 데이터는 컨스턴트 풀에 대한 참조, 이전 스택 프레임에 대한 정보, 현재 메소드가 속한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 등의 정보를 갖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 메소드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은 자바 바이트 코드가 아닌 C나 C++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JV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그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제가 자바 코드를 짰어요. 더블 변수 3개를 선언하고 1.0으로 초기화하고 포지션이라는 데다가 이니셜 더하기 레이트 곱하기 60. 결과는 61.0이잖아요. 이거 바이트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입니다. 아까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를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거예요. 로컬 변수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인덱스가 있고 오른쪽에 args, 포지션, 이니셜, 레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args, 포지션, 이니셜, 레이트 얘네입니다. 오퍼런드 스택은 이제 설명할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내가 이제 실행할 바이트 코드의 몇 번째 줄인지 그거. 이제 한 줄씩 들어가 볼게요. 오퍼런드 스택에 1.0을 푸시하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바이트 코드 더블 컨스턴트 1
스토어라고 하면은 오퍼런드 스택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꺼내서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 1번 인덱스에 저장을 하는 뜻이에요. 더블 스토어 1. 1번 인덱스에 포지션이란 값이 있으니까 포지션에 1.0을 넣으라는 것과 같죠? 아까 제가 초기화 코드 넣은 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바이트 코드로.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이니셜에 1.0 초기화한 거고 레이트에 1.0을 초기화한 거죠. 로드는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에 있는 값을 읽어서 오퍼런드 스택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블 로드 3. 3번 인덱스에 있는 걸 읽어서 오퍼런드 스택에 넣어라. 이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세요. 이번엔 5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오퍼런드 스택에 푸시해라. 3번, 5번은 이니셜이랑 레이트죠. 지금 이니셜에 있는 값이 들어가고 레이트에 있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컨스턴트 풀이 나오는데 로드 컨스턴트 풀 그리고 2번 컨스턴트 풀의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수로 표현하는 값들을 리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리터럴. W형 리터럴 60.0이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은 자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컨스턴트 풀에 따로 저장을 해놔요. 그 컨스턴트 풀에 있는 값을 가져서 사용할 때 이 명령어를 씁니다. 지금 60.0을 스택에 넣은 거예요. D멀 더블 멀티플라이 두 개의 오퍼런드 스택에서 두 개의 값을 꺼내고 곱해요. 다시 푸시해요. 보통 어셈블리어를 배우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런드가 있어요. 멀, A, B 이런 식으로. 근데 JVM은 오퍼런드 스택에 오퍼런드를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따로 피연산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연산이 가능해요. 스택을 이용해서. 디에드 오퍼런드 스택에서 두 값을 팝하고 더해라. 그리고 다시 오퍼런드 스택에 푸시해라. 61. 아까 말했던 결과값 B스토어 1 꺼내서 1번 인덱스에 저장해요. 1번 인덱스가 포지션. 그래서 아까 제가 짰던 코드가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고 JVM은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퍼런드 스택과 로컬 베리어블, 컨스턴트 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스택이 JVM에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유담인데 제가 아까 루인한테 질문한다고 했거든요. 루인 어딨죠? 우리가 어셈블리어나 그런 거 배우면 CPU는 레지스터를 쓰잖아요. JVM도 가상의 기계인데 왜 레지스터를 안 쓰고 스택을 쓰는 결정을 했을까요? JVM 만든 사람이 레지스터 안 쓰잖아요 지금. 연산에 피연산자를 저장하는데 원래 레지스터 쓰는데 스택을 써요. JVM 왜 그러기로 결정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네, 자바의 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까 자바가 그 네트워크의 다기종의 디바이스에서 균일하게 동작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싶어 했잖아요. 디바이스마다 레지스터 수는 달라요. 가정할 수가 없어요. 몇 개 레지스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지스터 기반으로 이걸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구현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 1번, 2번, 3번을 쓰는 순간 레지스터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택을 쓰게 되면은 계산 과정은 좀 더 귀찮고 복잡해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의 스펙에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거죠. 그런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면은 코드가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도 이득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 자바의 철학이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드로이드의 다이빙 머신은 레지스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JVM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레퍼런스는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명세를 나타낸 거고 실제 구현은 핫스팟 구현, 뭐 IBM 구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자바 버추얼 머신은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의 구현까지 들어가서
보통 어떤 선택들을 했고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질문 있나요? 유트랙은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회사의 모든 팀과 프로세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프로젝트를 사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한테크 코스 3기 테코톡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발표를 맡게 된 외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목차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지향을 이해해보고, 세 번째로 객체지향적인 치킨집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 중 하나인데요.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 같은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검색을 해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연하면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객체지향의 장점은 잘 나와 있는 반면에 객체지향의 자체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체지향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보는 객체지향으로서 객체, 협력과 책임 역할, 메시지, 자율성,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건 객체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객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객체는 현실의 무언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곧 치킨 배달 서비스를 예시로 활용할 건데요. 이제 치킨 배달 서비스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오토바이, 배달이, 뭐 배달의 민족, 치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런 그런 뭔가 현실의 세계에 무언가를 추상화한 뭔가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오토바이나 뭐 치킨 가게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의 개념에 대응하는 게 객체예요. 그런데 객체 지향이 이제 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그런 인지, 그러니까 현실의 개념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객체지향적 코드가 일종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이 현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듯이 객체지향도 현실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들은 이런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고안되어 있는데, 이제 자바의 클래스가 그런 예죠.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그냥 클래스를 객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객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스랑 객체를 구분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객체는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객체가 객체답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객체 지향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을 보시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매칭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객체가 뭔가 하면 다른 객체랑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상, 이제 그리고 역할을 맡으면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생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부분 빼고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협력과 역할, 책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치킨 배달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협력이란 거는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객체가 참여해서 행동하는 게 협력인데요. 여기 저희가 만약에 치킨 배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치킨을 튀겨서 손님한테 배달해야 된다는 시스템 목표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러 개 협동하는 게 그런 게 협력. 그리고 책임이란 거는 협력 속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임무의 내용을 알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아는 것도 책임이고 수행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 튀길 객체, 누군가 이제 치킨을 튀길 역할을 맡을 텐데, 치킨 튀길 객체는 치킨을 맛있게 조리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조리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이런 책임들의 묶음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치킨 조리할 책임을 가진 객체는 이제 뭐 치킨을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알 책임도 있고,
그리고 치킨을 맛있게 조리하는 그런 조리 자체를 조리 자체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알아야 될 책임도 있는데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진 책임의 묶음을 가지고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조리할 책임을 가지는 역할은 이제 요리사 객체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치킨 가게를 이제 예시로 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치킨을 손님한테 배달하기 위한 협력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치킨 가게 객체는 치킨을 튀기는 책임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배달원 객체는 손님에게 치킨을 전달하는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들을 객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객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객체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객체한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는 무엇을 할지만 요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메시지를 수신한 객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율성에서 객체 지향의 강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자바 코드를 봐서 객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 치킨숍이라는 치킨 가게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으로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쿡 치킨을 요리해라 라는 메소드 이름이랑 리턴 타입을 가지고 메시지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요리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뭐 요리를 이제 알아서 시작하겠죠. 이 방법은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킨을 다른 객체한테 전달하라는 딜리버 치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객체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현실 세계를 현실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나타내는 게 객체 지향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자율적이라는 부분에서 현실 세계와 객체 지향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객체 지향은 단순한 이 현실 세계의 모방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치킨 가게가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만 아까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객체 지향 세계의 치킨 가게는 스스로 치킨을 튀길 수도 있고 치킨을 배달해 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객체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의인화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타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의인화되어 있는 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아까 치킨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스스로 치킨을 튀기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치킨 가게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치킨을 튀긴다는 메시지만 받는다면 치킨을 튀기는 거나 이런 방법은 자기가 선택을 한다. 내부 구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왜 메시지를 수신할 때 무엇을 할지만 요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른 객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도 어떤 것만 하는지 그냥 똑같은 행동만 한다면 걔네가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다른 역할로 다른 객체로 역할이 대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 나타내 주는 게 다양성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과 인터페이스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객체 지향 세계에서 다양성을 활용하는 목적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객체가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똑같은 메시지만 처리할 수 있다면 다른 객체가 이제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치킨숍과 같지만 이번엔 일렉트릭 치킨숍 전기통닭 가게인데요. 그래서 이 메시지 처리하는 방법만 같다면 이제 이것만 만족한다면 어떤 치킨을 요리할지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치킨 가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다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객체는 현실의 개념을 추상화한 것인데 객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맡아가지고 책임을 수행해서 이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는 그렇게 개발을 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현실의 시사물과는 달리 객체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게 아까 전에 객체 지향이 현실의 그 카피라고 했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냐면 이제 현실 세계를 떠올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데이터 중심의 설계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다 보면 치킨집은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리사랑 전화기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배달원은 배달 도착지 알아야 되고 치킨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떤 객체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데이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생각에 입각해서 코드를 짜봤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 가게 객체를 만들 건데 요리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치킨 가게에서 배달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전화기에서 메뉴를 가져와서 이제 치킨 메뉴를 만들어주고 이제 요리사한테서 요리사가 가능한 메뉴 목록을 가져와서 그 요리사가 가능한 요리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드라이버한테 치킨을 이제 건네주고 드라이버한테 목적지를 알려준 다음에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게 해라.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책임이 치킨숍은 이제 그 전체적인 협력을 주관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셰프한테는 요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 전화기한테서는 주문을 받을 책임이 있는 거니까 객체 지향적인 설계가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데이터 지향적인 데이터 중심적인 설계가 됐고요. 이럴 때 단점은 게터 세터가 너무 과도하게 추가되어서 결합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결합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서로 알고 있는 객체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결합도가 높아졌을 때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판으로 찍었더니 약간 화질구지가 됐는데요. 만약에 오더의 메뉴의 타입이 변경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오더에서 get 메뉴 해올 때 이 부분의 타입이 메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셰프도 메뉴 같은 메뉴 리스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셰프 코드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검증하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메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셰프가 요리를 할 때도 메뉴를 받으니까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결합도가 높아지면 그 하나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수의 수정이 일어나는 그래서 유지보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데이터 중심의 설계의 문제점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이랑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응집도가 낮아져요. 응집도가 낮아진다는 건 이제 하나의 일을 여러 객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되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 코드가 변경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먼저 메뉴 받아오는 방식이 변경되면 수정될 수도 있고 셰프가 요리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수정돼야 하고 드라이버 목적지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수정돼야 하고 이런 소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메뉴를 받아오는 방식이 바뀌어도 이 치킨샵이란 게 수정이 돼야 되고 혹은 이제 셰프가 요리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여기가 수정이 돼야 되고 아니면 드라이버가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데이터 중심의 설계가 아닌 책임주 그 객체 지향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방법은 바로 책임주도 개발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5줄에 걸쳐서 수행하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시스템 책임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협력, 시스템 저희가 달성해야 될 시스템 목적, 협력이 뭔지 파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작은 책임들로 분할하는 거,
이건 아까 말했던 책임을 만드는 걸 거고요. 이제 분할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객체 또는 역할을 찾아서 책임을 할당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수행하다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책임인 경우에는 다른 객체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객체한테 이 책임을 위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객체들을 연결을 해줌으로써 협력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 번씩 저희가 아까 짰던 코드를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먼저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기능인 시스템 책임, 즉 협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제 협력은 저희가 치킨 주문 받아서 손님한테 배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이죠. 그래서 이런 협력이 노출이 됐고, 이제 이 협력을 더 작은 책임들로 분할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메시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아까 그 협력을 분할할 때 어떤 메시지가 생성을 될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치킨 주문을 받는 거, 그리고 치킨을 요리하는 거, 치킨을 손님한테 배달하는 거, 이런 작은 부분들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가독성이 안 좋아서 약간 쉼표를 쳐드리면, 그리고 분할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객체를 찾아 책임을 할당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책임 중에 하나가 치킨 주문을 받으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치킨 가게가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기 때문에 치킨 가게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치킨 주문을 받으면 이제 치킨이 나와야 되고, 또 치킨을 그걸 또 배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치킨 가게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리사 객체에게 치킨을 요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 그럼 또 요리사는 이제 치킨을 요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배달하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치킨을 배달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배달원한테 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도메인을 설계해 나가면서 어떤 이 노출된 책임들을 어떤 객체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것들을 매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책임을 할당을 하면 돼요. 책임을 할당한다는 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걸 테니까, 그리고 메시지는 메소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했던 치킨 주문을 받아라는 메시지를 치킨 가게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치킨 숍한테는 테이크 오더, 그리고 또 이제 치킨 가게가 그러면 그걸 이제 또 추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리하는 거는 치킨 가게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셰프한테 요리해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또 보낼 겁니다. 그럼 이제 셰프는 이제 자기가 프라이드 치킨을 튀길 거고요. 근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 셰프는 자기가 직접 치킨을 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한테 이걸 배달해 달라고 요청을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서 드라이버한테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버는 치킨을 배달을 할 건데요. 이 메시지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안에서 뭘 하든지는 드라이버 마음이에요. 뭐 물건 한번 써서 갖다 줘도 되고, 뭐 들고 뛰어도 되고, 오토바이 통에 갖다 줘도 되고, 책임만 수행할 수 있다면 객체지향적인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전에 코드랑 한번 다음 코드를 비교해 볼게요. 이건 이전에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설계를 해서 게터와 세터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집도가 다소 떨어지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리팩토링을 거치고 나면 치킨숍은 그냥 주문만 받아서 이제 요리사한테 요리하라는 메시지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서 굉장히 알고 있는 정보도 적어졌고, 그리고 또 그 수행하는 기능, 딱 주문받는 것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문받아야 된다가 수정이 돼야 되면 치킨숍만 수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요리하는 부분이 수정돼야 되면 셰프한테 들어가서 셰프만 수정을 해도 되니까 유지보수성이 전부 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책임 주도 설계를 통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만든 모델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 이 책임 주도 설계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GRASP 패턴이라고 있어요. 제 책임 주도 설계를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